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다리는 끊어졌다, 끝나버린 계층 이동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서 중산층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산층, 중상류층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미친듯이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만 그럴까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에서 30대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부모 세대보다 2.8배 늘어났죠. 캐나다는 3.5배, 영국은 3.7배, 한국은 4.2배나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 수치일 뿐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집을 사려면 이 배수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기도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제목처럼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죠.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과거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죠.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졸업도 잘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기술을 배우던가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또 취직하는데 미친듯이 경쟁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까지 잘 해냈다고 치죠. 연봉 높은 산망받는 곳에 취직했다고 해도 그래도 계층 이동은 힘듭니다. 가난에서는 벗어날지언정 과거와 같이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해도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그만한 보상이라는 게 애매하긴 한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준은 윗세대의 수준인데 정작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많은 월급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적게 받는 것보다야 삶이 윤택해질 테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사회에서 계층 이동을 했다, 사다리를 올라갔다고 정의할 만한 보상은 없죠. 선진국들은 복지국가의 모델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없기에 월급을 많이 받아도 세금으로 상당 부분 까이고 각종 혜택도 못 받습니다. 더 적게 받는 사람이 볼 때는 배부른 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했는데 나름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의 기업에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위치나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다, 과거보다 더 힘들게 똑같은 위치와 성취로 왔는데 과거보다 보상이 적다이죠. 물론 엄청나게 노력하고 능력이 좋다면 지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거에 비해 너무 극소수가 되어버렸죠.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을 하거나 주식, 코인으로 대박을 쳐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가 파괴했던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즉 이제 흑수저는 무슨 짓을 해도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금수저를 이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그리고 주식을 비롯해 재테크 붐이 일었는지도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명료하게 설명됩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득만으로는 지속하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어쩌다 이전까지는 튼튼했던 사다리가 지금에 와서 끊어지게 된 걸까요? 정확히는 100개였던 사다리가 어쩌다 한두 개만 남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서론을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죠.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세계는 역설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출발선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부와 계급 구조를 상당 부분 파괴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전례 없는 기회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죠.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학비는 연간 400달러였습니다. 평균 노동자 연봉이 3,000달러였으니 진짜 일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건 걱정 없었죠. 2024년 기준 하버드 학비는 연간 54,00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중위 소득은 7만 달러 정도죠. 주마다 통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7, 8만 달러 정도입니다. 만약 아이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대학을 다닌다면 혼자 벌어서는 번 돈의 대부분을 학비로 내야 하죠. 세금은 제외하고 생각한 건데 7, 8만 달러면 소득세 22% 구간입니다. 주택으로 봐도 1950년 레비타운으로 대표되는 교회 주택 붐 당시 새 집 한 채의 가격은 8,000달러 정도였죠. 몇 년이라면 집 사는 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미국이 전쟁에, 특히 베트남 전쟁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자 달러를 기존 약속보다 더 찍게 되면서 통화량이 47% 증가해버렸습니다. 당시는 온스당 35달러로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는 근본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였는데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이거 보니까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는
있는 것 같은데라며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1971년 닉슨은 달러와 금의 태환을 폐지해버렸죠.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1971년 금의 가격은 온스당 31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로 뛰었고 부동산도 몇 배, 몇십 배가 상승했습니다. 지역마다 또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했죠.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뒤늦게 산업화 발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조금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임금은 어땠을까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만큼 오르지는 않았죠. 이후 세계는 선후관계만 있을 뿐 똑같은 행보를 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다가 다시 돈을 찍어내고 풀고 성장하고의 반복이었죠. 금융부문과 자산 가격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가면 갈수록 임금과의 괴리도 커져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82년 평당 200만원에서 1989년 2천만원으로 10배 뛰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과거에는 3년 걸려 5년 걸려 집을 샀다면 10년 20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일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게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출 땡겨서 사면 되죠. 만약 자동차처럼 계속 감가상각이 된다면 연봉이 몇 배, 많게는 몇십 배나 되는 금액을 대출로 땡겨서 사면 안 되겠지만 이자 부담보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더 컸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대출을 아무나 내주지는 않기에 직장이 있어야 사회생활을 해야 대출받고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자산과 임금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동시에 평등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지표가 개선된 시기이거든요. 소득세를 구간별로 나누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 돈으로 복지를 시행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냈기 때문이죠. 복지는 트렌드가 되었고 상당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오히려 닉슨 이전과 비교해 더 많아졌죠. 가난하게 태어나더라도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통해 누구나 교육과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고 아메리칸 드림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도 제일 많았던 시대입니다. 대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만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중산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었죠. 만약 이때 분위기로 이 시기 벌어지는 격차 수준으로 자산과 임금의 격차가 쭉 벌어졌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사다리가 끊어진 세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먼 미래 세대에게 닥칠 일이었을 테죠. 혹은 중간에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부터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금융위기 자체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대처였죠. 미의회는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시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연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 4조 5천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죠. 이 시기 전 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산시장으로 갔죠. 다른 국가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한국은 주식시장이 좀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빵되었습니다. 여기다 2010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제로 금리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출의 비용까지 낮아지자 자산 가격은 끝없이 급격하게 상승했죠. 가진 집을 담보로 또 새로운 집을 사고 투자하면서 수요는 오히려 더 많아졌고요. 앞서 나온 토마 피케티는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지면 기존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부를 늘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능력 없고 멍청하고 일도 못하고 사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데다 일할 의지도 없지만 어떻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세금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부모의 부가 자녀의 인생까지 결정지어 버리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이미 심각하게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기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풀고 성장도 지속되었기에 기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2020년 3월 23일 연준은 선언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하겠다. 2020년 한 해에만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 역사 244년 동안 찍은 돈의 20%를 1년 만에 찍어낸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달랐을까요? 똑같았죠. 이 돈은 또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진짜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자산을 가질 수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는 시대가 도래했죠. 돈을 너무 많이 푼 탓에 인플레이션이 터지자 2022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심지어 연준은 약 1년 만에 0.25%에서 5.5%로 역사상 가장 빠른 긴축을 했지만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값은 요지부동이었죠. 물론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각국의 지방을 보면 폭락한 곳도 있죠. 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살아가야 할 도시는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대부분이 끊어지게 되었죠. 현재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주제의 결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젊은 층의 기성세대를 향한 분노, 복지,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반발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돈을 벌어도 세금과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집을 살 가능성은 내 인생에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내가 고소득에 속해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에게 연금을 준다고 사다리를 끊어놓고 사다리 위에서 우리 돈까지 받겠다고가 이유죠.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발전을 이뤄냈고 그 어떤 세대보다 비옥한 환경에서 청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기에 처지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이건 당연합니다. 그 어떤 세대도 다른 세대에게 공감하지 못하니까요. 청년 세대도 기성세대를 싸잡아 욕할지언정 이해하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실제로 기성세대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당장 중년은 부모도 부양하면서 사회 진출 연령이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돈과 얽힌 이해관계까지 겹쳐있기에 더욱 설득과 이해도 어려울 거고요. 이해가 되더라도 내 이득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후 시나리오는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보죠. 일본의 로스제네처럼 세대가 통째로 날아가는 시나리오, 어떤 계기로 2008년처럼 위기가 터지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세대에게 희생을 부탁하고 법을 뜯어 고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대로 가면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세 번째는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로 보이네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소득세를 대폭 깎아 버리자는 말인데,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팔기에 공급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많아졌기에 수요도 일으킬 수 있죠. 정치 극단화, 정치 분열부터 해결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층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봤으니 조만간에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죠. 그리고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숨만 쉬어도 지치는 직장인들에게 비타민 B군 최대 4000% 함유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올인원 에너지 그롤팩, JW 중해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인 밀크시스 비타민 B 멀티비타민 데일리 에너지 올인원 그롤팩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채널의 주 시청자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리고 40대 분들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는 말이죠.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 비타민을 열심히 잘 챙겨 먹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살려고 들어가 보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로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하고 이건 이만큼 저건 저만큼 공부를 해야 할 정도죠. 근데 또 안 먹자니 좀 그런 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먹으면 딱히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아도 안 먹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밀크시스 비타민 B 멀티비타민 데일리 에너지 올인원 그롤팩. 밀크시슬이 함께 들어있어서 간 피로에도 도움을 주죠.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비타민이 고함량이다, 미네랄 10종 프리미엄 원료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편해서죠. 이것저것 이거 몇 번 저거 몇 개 따로따로 사서 할 필요 없이 하루에 한 번 한 팩만 먹으면 되니까요. 상시 판매가는 47,900원이지만 저희와 협업으로 9월 23일에서 29일까지만 35,000원에 판매됩니다. 홍삼 녹용과 꿀배 도라지 각각 10분에게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야지 할인과 이벤트가 참여가 가능하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찾나? 직장인 전투력 4000% 끌어올리는 비밀 올인원 종합 비타민 에너지 끌올팩 고함량 비타민 B군 밀크시슬 미네랄 10종 24가지 성분을 한 팩에 직장인 전투력 4000% 충전 완료. 데일리 에너지 올인원 끌올팩.